안녕하십니까. 저 한반도 선진화재단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 모시고 저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반도 선진화재단 대표를 맡고 있다가 지난번 4월 15일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서 이제 개원을 앞두고 있는 박수영 전 대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래 한국당 소속 김종석 의원입니다. 20대 국회 비례대표로 들어가서 4년간 의정 생활을 마치고 이제 임기 마지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홍익대학교 교수에서 경제학을 가르쳤고 교수하면서 우리 한반도 선진화재단의 정책위원회 그리고 이사 이런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비례대표지만 나의 지역구는 한반도 선진화재단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의정활동을 했고 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하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 의원님. 예. 우리도 20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네. 상당히 지나고 4년 지나면서 좋은 일 나쁜 일 기억이 많이 나실 텐데 나쁜 일도 많습니다. 예, 아쉬웠던 것만 많으시겠지만 네. 한 두어 가지만 좀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 이맘때 언론이 그랬어요.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다. 네? 20대는 좀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많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네. 뭐 이미 다 아시다시피 이미 언론에서 20대 국회는 헌정사상 최악이다. 그래서 21대 국회 들어가시는 우리 박 대표님, 박 의원님께 부담과 기대를 같이 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아쉬운 점이죠.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우선 참 어떻게 보면 참 역동적인 4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당으로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렇죠. 그리고 1년 만에 탄핵 사태가 오고 2년 차에 정권이 교체돼서 지금 야당으로 끝났고 그 사이에 대통령 선거 한 번 지고 지방선거 패배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 당세가 위축되면서 또 현 정권의 오만과 무능, 위선이 그냥 아주 극에 달해서 이 어떤 정책이나 입법으로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어떤 정치 투쟁으로 일관했던 것이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고요. 뭐 그래서 심지어는 그러니까 노숙도 하고 청와대 앞에 분수대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또 그 선진화법 패스트트랙 막는다고 그렇게 농성하고 막 몸싸움한 게 국민들한테 썩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우리 박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우리 이제 정책과학을 공부했잖아요. 행정학이든 경제학이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책이라는 게 과학인데 이게 국회가 하는 일이라는 게 입법 아니에요. 입법이라는 게 제도 설계고 시스템 디자인인데 정작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의원들을 보면 제도 설계나 시스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 옳은 게 좋은 거다. 나쁜 놈은 혼내줘야 된다. 그냥 기본적으로 제도 설계에 대한 개념이나 능력, 인간의 어떤 행동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 입법이라는 게 어떤 때는 엉뚱한 그냥 착하게 살자, 잘못하면 혼내준다. 이런 수준의 굉장히 비정상적인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입법의 실패가 나타난 배경 중에 하나가 이익집단의 조직화된 압력이 아마 우리 박 대표님 이제 입성하시면은 피부로 느끼실 텐데 이건 학문적으로도 이미 있는 거 아닙니까? 조직된 이익집단이 분산된 공익보다 더 현실에서는 파워풀하다. 타다금지법 그것도 그렇고요. 무슨 원격 의료도 그렇고요. 요즘 우리 현안이 된 많은 어떤 제도 개혁이 그 조직된 이익집단의 어떤 저항으로 의회의 입법 활동이 왜곡되는 현상을 많이 피부로 느끼고 개인적으로 좌절도 많이 느끼고 이제 그런 게 요약하자면 정책보다는 정략과 갈등으로 점철했던 점이 아쉽고 그다음에 법을 만드는데 너무 무식한 법이 많았다. 좀 세련되고 과학에 기반한 입법 활동을 해야 되겠다. 특히 그런 점에서 우리 박수영 대표님 국회에 들어가시는데 기대가 많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똑같은 이제 레거시를 안고 가야 되는데 그게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 데다가 상황은 더 어렵게 되었죠. 우리가 소수 야당으로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소수도 몇 명 계실 때보다 더 소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됐네요. 이게 지금 더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걸어나가야 될까 고민은 많이 되고 있는데 방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농성, 단식 투쟁, 삭발 뭐 이런 걸로 점철했던 것이 지난번 총선에서 가장 큰 패인이 아닌가. 저는 사실 5만 가지 찍고 나면 5만 가지 패인이 막 다 나오는데 저는 그게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거에서 사실 지역 득표에서는 5%, 8% 정도 줬거든요. 그러니까 5%만 우리 쪽으로 땡겨오면 다음 대선 이길 수가 있다 이런 그림이 되는데 그 중도의 8% 또는 5%라는 분들은 그 길거리 농성, 삭발, 단식투쟁 이런 극한 투쟁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우리 총선 패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이번에는 오히려 잘 됐다. 우리가 103석밖에 안 되는 소수 정당, 3분의 1밖에 안 되는 정당이기 때문에 농성 이런 쪽으로 가지 말고 정확하게 우리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본회의장에 기권도 우리 많이 했지 않습니까? 20대 때는. 네. 기권도 하지 말고 들어와서 반대 토론도 하고 정확하게 180대 103, 지금은 177대 103으로 지는 표결을 자꾸 쌓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단식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즉 중도에 있는 5%가 특히 지켜보면서 우리 미래통합당이 낸 법안들이 괜찮은 법안이었는데 수가 모자라니까 맨날 177대 103으로 지더라.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켜켜이 쌓이게 되면 중도의 5%는 2년 뒤에 충분히 찾아올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정 활동도 이제 단식, 농성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토론하고 기록을 남기고 또 쿨하게 져주는 방식으로 가야만 하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공감이 가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패스트트랙 상에서 네. 저 자신도 이제 몸으로 이제 싸우면서 그런 자괴감은 많이 들었어요.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은 늘 하면서도 저쪽에서 내놓은 대안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타협해서 절충하고 협상해서 뭐 안 되면 표결에 붙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정책적 사안이 아니라 공수처를 설치하겠다. 우리 눈에는 저거는 아예 생기면 안 되는 조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뻔한데 네.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예. 타협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또 연동형 비례제도라는 게 의도가 뻔한데 예. 예, 우리 보수 진영은 완전히 영원한 소수를 몰아넣겠다는 정략적 의도가 보이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타협을 하느냐. 그러니까 의원들끼리 의원총회나 회의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명분론에 네. 이제 쌓이게 되고 거기서 맞습니다. 이제 아마 박 의원님도 이제 의총하면서 그런 의견을 내시면 꼭 강성 발언이 나올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도 정치 초년생이라 느꼈지만 막 강경투쟁을 하면요, 광화문에 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길거리 행보를 하면 그렇게 우리 지지층이 우리를 격려해 줍니다. 네, 네. 문자, 전화, 맞습니다. 심지어는 농성 중에는 막 전국에서 과일하고 컵라면이 오고, 그게 정치를 처음 해본 저로서는 이게 정치하는 맛이 난단 말이죠. 이런 착각에 빠졌었어요. 네, 그래서 네. 강경투쟁이 강경을 부르고 또 강경파가 또 온건파를 누르고 하는 악순환이. 근데 지금 이번에 박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총선 과정에서 민의는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저도 아주 피부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강경투쟁을 주도했던 지난 4년 동안에 4명의 원내대표 중에 여당 일대 원내대표였던 정진석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3분이 다 낙선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굽니까 나경원, 심재철, 그다음 김성태. 예, 김성태. 그러니까 역시 민심이 있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박 의원님 원내 진출하셔서 꼭 온건파가 좀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지금 그 말씀대로 가랑비에 옷 젖도록 우리 입장을 분명히 국민을 대상으로 예. 정치를 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하고 안 되면 표대기를 스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동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 패배 원인.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강경투쟁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김 의원님께서 20대 4년 보내시고 이번 총선 패배를 옆에서 지켜보셨는데 네. 또 다른 원인이 있다면 어떤 게 우리 패배 원인이 글쎄요. 있을까요? 저는 지켜봤지만 우리 박 의원님은 현장에서 네, 저는 뭐 현장에서 일선에서 직접 싸우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비례의원이고 예. 공약개발단장이라는 그렇습니다. 보직을 갖고 예, 예. 중앙당에서 이제 데이투데이 정책 발표 이제 김재원 의장하고 했는데 네, 그 당시 이제 김재원 의장은 지역구에 나가려고 네,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공약을 많이 정리했는데요.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공약과 정책이 표를 얼마나
우리가 득표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라는 근본적인 회의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정권 심판론으로 우리가 들고 나간 거죠. 예, 예. 박 의원님도 유세 중에는 이제 정권 그거 많이 심판론을 했죠. 했죠. 많이 했죠. 아니 실제로 그거는 상식이에요. 예. 이미 3년 차의 대통령에 대해 네, 네, 네. 심판은 미국, 일본 어느 나라나 하는 거고 네, 네. 더군다나 이번 현 정부는 얼마나 무능하고 오만하고 위선적이고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심판론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에서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거 네, 네. 그리고 국민들은 엄청난 위기감 속에서 사실상 포성 없는 전쟁이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이제 강경투쟁으로 브랜드가 된 미래통합당 야당이 막 정권 심판론을 세게 하니까 어떤 가운데 있는 이해관계가 없는 아주 중립적인 유권자 마음을 들여다보고 헤아려 보면 저 쌈잘하는 통합당이 과반수가 되면 그나마 100만 원 준다는 것도 안 주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어떤 단기적인 이해관계도 네. 있을 수 있었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야구든 축구든 선거든 지고 나면 이유는 수십 개예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지는 겁니다. 야구든 축구든. 예, 예.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악재가 많았죠. 코로나도 예, 있었고 또 저쪽에 그 파퓰리즘도 있었고 또 우리가 꼰대 정당의 이미지에서 어떤 젊은 층의 지지를 못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가중치를 준다면 그 코로나 사태와 100만 원이라는 아주 그 파퓰리즘 네. 거기에 표심이 많이 흔들린 게 아닌가. 현장에서 후보로서 느끼시기는 어떠세요? 저도 사실 그런 점은 많이 느꼈죠. 기본적으로 선거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강경투쟁 그게 이제 마이너스라서 많이 불리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는 처음엔 좀 오히려 괜찮았는데 저 초기 방역에 실패하는 바람에 그러나 이제 진행이 되면서 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다 이런 게 알려진 점이 있고 또 사실 뉴욕타임즈 기사에서도 다루었지만은 이런 전쟁이 벌어지면 바이러스든 진짜 전쟁이든지 간에 집권 세력의 힘을 모아주려는 성향이 다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만 명 이상 사망한 미국에서도 벌써 트럼프 정부가 바이러스 대응을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71% 나와 있더라고요. 뉴욕타임즈 기사에 보면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집권층에 대한 이 지지율이 높아지 위기에서는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운 좋게 지금 여당에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 현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네, 운이 좋았어요. 예. 사실은 4월 15일이 아니라 3월 15일에 선거에서 그런 우리가 이겼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100만 원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후보로서 그 무렵에 민주당 후보들이 100만 원 준다고 막 써붙였을 때 네. 굉장히 당황하고 그렇습니다. 힘드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저도 이제 중앙당을 지키면서 이제 황교안 대표나 이쪽 선대위원회하고 이렇게 일하다 보면 지금 전국의 200여 군데 지역구에서 막 SOS가 오는 거예요. 네, 예. 지금 민주당은 사방에다 100만 원 준다고 써붙였는데 우린 뭐하냐. 네, 선거하거나 말하다 이제 이런 위기감이 이제 우리 당 수뇌부가 예. 좀 어떻게 보면 당황했다고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인당 50만 원씩 주겠다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급조된 공약을 내게 된 배경이 거기에 맞습니다. 있었고 의원님 지역구도 지금 그때 그랬나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표가 흔들렸고요. 여론조사 때 얻었던 표보다 사실 까니까 한 4% 정도 적게 나왔는데 적게 나왔어요? 예, 적게 나왔는데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면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이런 모든 정책적인 수단들이 선제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맞아요. 맨날 저쪽에서 내고 우리는 반대하다가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이런 모양을 보이니까 수권 정당의 이미지가 생기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을 우리 당이 선제적으로 좀 내야 된다 생각하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김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지만 한두 분한테 모든 정책을 맡기는 건 좀 무리가 따르고 저는 늘 주장하지만 장관이 18명 있으니까 18개 섀도우 캐비넷을 만들어서 우리 당이 뭐 여의도 연구를 만들든지 의원들로 임명하든지 어쨌든 18명이 그 부처의 정책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뭔가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18명의 섀도우 캐비넷 좋은데 사실은
대통령 후보가 있어야죠. 아, 예, 여왕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여당보다 우리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당 그래요. 후보들이 보시면 김경수, 조국, 그다음에 또 이재명 전부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나온 게 이낙연, 뭐 임종석 이런데, 임종석과 이낙연 아시는 것처럼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득표력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옮긴 게 뭐 김부겸 보냈는데 김부겸 떨어졌고, 그다음에 김두관 강화에 잘 있는 사람을 또 양산까지 내려놔서 영남 주자로 만들어서 대선 후보로 키우는 후보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 쪽 후보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초선 의원님들 중에 네. 상당히 잠재력 있는 기대주가 많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중에 박 대표님. 저는 뭐. 그래서 이제 시작이시고요. 네네. 우리 국민들은 보니까 이렇게 3선, 4선에서 정기에서 오랜 경륜을 쌓은 분보다는 뭔가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이렇게 그 메시지를 가진 분을 더 선호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런 면이 좀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초선들이 40명, 우리 당이 40명, 미래한국당 통합을 하게 되면은 저쪽에 18명, 58명이라서 60% 가까이 되거든요. 60% 가까이 되는 이 초선들이 상당히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저희가 2번의 성명서를 내서 의총을 성사시켰거든요. 그때 단합이 아주 잘 됐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의원 워크샵을 1박 2일 했는데, 그때도 발언의 한 3분의 2 정도는 초선들이 했습니다. 예전에 못 보던 모습이라 중진 의원들 상당히 당황하는 정도. 눈치를 안 보고 전부 나가서 막 얘기를 서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켜보면서 우리 당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변했고 앞으로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거 참 좋은 일입니다. 예. 언론에 보니까 우리 박 대표, 박 의원님이 그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사실 초선 저 원내대표 후보들을 예. 예전에는 그냥 정견 듣고 투표했는데 그렇죠. 뭐 끝장 토론을 하자라고 주장하셨다면서요. 제가 이제 그럼 저 20대 제 초선 때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고참들이 까불지 마 그러면 우리가 까불어야 되는데 네. 뭘 믿고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뭐 이제 건의를 공식 루트로 드렸는데 뭐 타시겠다는 연락을 저한테 전화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40명 의원들 전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초선 의원들. 그래갖고 연명을 받아갖고 이제 정식으로 건의를 했더니 1박 2일 토론하자고 했는데 1박 2일은 못하고 5시간 토론을 했지만 어쨌든 두 팀의 5시간 정도 토론은 괜찮은 토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성공적으로 토론을 끝냈고 또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우리 초선 의원들이 많이 고무된 것 같아요. 집단으로 성명서 내고 행동하고 토론이 잡혔는데 불이익 받는 건 없더라. 맨 앞장선 박모라고 하는 장선인이 앞장섰는데도 아무 불이익을 안 받더라. 그러니까 발언 좀 하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좋은 생각. 그건 정말 참 어떻게 보면 이례적입니다. 네. 아니, 제가 4년 전을 생각해 보면 네. 상상할 수 없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선 후보 뭐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 당이 다시 살아나려면 뉴 메시지, 새로운 메시지를 새로운 얼굴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4년 동안 이렇게 정책 전문가로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우리는 공동체 자유주의,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우리 국가와 민족에게는 정답이라고 믿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거기에 충실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만 개발을 했지, 이 좋은 물건을 파는 세일즈에 실패한 것 같아요. 정당이라는 게 비전과 정책을 세일즈하는 판매 조직이잖아요. 네. 보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잘 못 팔았어요. 근데 저기는 뭐 소득주도 성장이니 무슨 뭐 평화 로드맵이니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짝퉁 엉터리 물건인데 네. 시장 슈어가 50%가 마켓 넘잖아요. 마켓 슈어가 그러니까 잘 팔아먹어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약장수 사기꾼인데 아니 엉터리 물건을 그렇게 잘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어떻게 보지식하게 좋은 물건 만들 궁리만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요, 또 새 물건을 만들어도 광고판에 예전에 옛날 모델 팔던 모델이 또 텔레비에 나와서 새 모델이라고 그러면 안 팔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우리 자유민주 우파로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박 의원님 같은 뉴 페이스들이
새로운 세일즈 조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그 옛날 사람들이 3선, 4선 저 이명박 대통령 아니면 그 이전부터 정치하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변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이번에 뭐 초선 의원들 비중이 또 60% 가까이 되니까 네. 그것만으로도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해도 좋은 인물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제 김 의원님하고 저하고 자리를 스위치 타는 셈이 되는데 한선에서 좋은 정책 만들어놔도 세일즈가 잘 안 됐거든요. 네. 이번에는 좋은 정책 많이 만들어 주시면은 맞아요. 저희들이 세일즈를 적극적으로 하고 가겠습니다. 사실 한반도 선진화재단에서 하는 이 공동체 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요 원리 이게 정답이고 우리 헌법 가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유, 네. 국회에서 매주 이렇게 토론회를 하고 활성화를 했는데 이거를 상품화해서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달 못한 우리 당의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은 제품 제조하시던 네. 입장이었잖아요. 네. 공장주 하다가 이제 와서 이제 세일즈맨으로 가고. 영업팀에 좀 들어가신 겁니다. 네. 영업팀에 들어가셔서 좀 판매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아까 뭐 자리 스위치한다고 그러셨지만요. 솔직히 지금 이 전쟁통에 저는 제대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얄미운 사람이 전쟁 중에 제대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지만 예비군으로 예. 언제든지 전쟁터에서 힘이 필요하면 예, 달려갈게요. 뭐 동원 네. 예비군인가 아시죠? 동원 예비. 예, 그래서 잘 부탁합니다. 네. 네. 그 이제 보수의 패배 이후에 보수 가치 문제, 가치 네. 논쟁이 좀 있고 사실 저희 워크샵 때도 발제자를 모셨던 한 분은 보수의 가치는 이미 망했다. 버리고 빨리 진보의 가치로 옮겨가야 된다는 주장까지도 하고 했었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의 동의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동의들이 있는 게 사실인데 20대 4년 해보시고 우리 보수의 가치 앞으로 어떻게 정립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 얘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오히려 의원님 말씀을 좀 듣고 싶기 때문에 네. 그냥 간단하게 이게 정체성이 흔들리면은 져요. 네,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정이고 저쪽이 불응이라는 신념이 사병들한테 있어야 전쟁이 되는데 그럼요. 예. 우리가 불의인가? 이러고는 어떻게 이기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예. 지금 우리 보수 가치라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성공한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 이게 저는 정의라고 봐요. 네, 저쪽이 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국익보다 정략을 앞세우는 네?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싸우는 힘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우리 뒤에다 대고 야 우리 생각하는 게 틀렸으니까 고쳐보자라고 한다면 그 먼저 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님 예. 어떻게 저는 이번에 우리 초선 당선인 중에서 굉장히 어렵게 젊은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낸 당선인이 한 분이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그 김미애 김미애 변호사. 김미애 변호사가 예, 예. 당선이 됐는데 그분 인터뷰를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신이 왜 보수 정당을 택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저도 그 신문기사 봤어요. 예. 아주 감동이 예, 오더라고요. 그 답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잘 살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게 인생 사는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앞부분과 뒷부분이 우리 공동체 자유주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잘 살게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려운 이웃 도와주고 이게 공동체고 자유거든요. 자유와 공동체의 합산물인 공동체 자유주의가 보수의 기본 개념인데 우리 김미애 당선자 같은 경우는 이론으로 공부하지 않았지만 자기 인생에서 그걸 그대로 느끼고 실천을 해왔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치가 점점 뭐 코로나 팬데믹 이런 걸로 공동체의 가치가 희석되어 가고 있고 또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공동체가 망가지더라도 거의 결과적인 평등을 위해서만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걸 표로 연결시키는 정책으로 가는 와중에 오히려 우리 공동체 자유주의의 가치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버리거나 변형시키고 뭐 진보를 따라갈 게 아니라 자유 플러스 공동체, 공동체 자유주의라고는 우리 이념을 점점 더 확산시키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노력도 제가 없더라도 한선에서도 계속 좀 해주시고 저는 당 안에서 우리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도른 보수의 기본 가치와 이념을 확산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공장이고 이제 영업 조직으로 가시는데 네. 그 현실에서요. 이번에 직접 한번 표를 얻는 노력을 해보신 거 아니에요. 네. 재래상권이 됐든 공단이 됐든 가서 이제 지지해달라고 그러는데 저는요 정치는요 본질이 파퓰리즘이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4년의 이런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느낌이 있다면 예. 우리의 가치는 지키되 이것을 파퓰리즘이나 정서 공감이라는 포장과 코트로 네. 다가가야 네. 하지 않느냐. 우선 이겨야 되는데 예, 그 우리의 가치를 포기하자는 얘기는 저는 그 패배 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 가치가 어느 정도의 국민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소비자가 사줘야 판매량이 느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의 관점에서 좀 팔아야 되겠다. 우리 공동체 자유주의가 옳은 거라고 얘기해봐야 가리키는 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저분들이 우리가 말이 맞다고 느끼게 하는 세일즈 예, 단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예. 세일즈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일즈맨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네. 세일즈맨이 바뀌어서 더 좋은 정책을 더 세일즈를 잘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초선이 60% 되는 건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당에서 새 정책을 내놔도요. 새 얼굴들이 세일즈를 하면 그게 판매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새 정책을 내놨는데 뭐 옛날 뭐 대통령 후보가 뭐 얘기하면 그건 잘 안 믿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좀 얼굴 좀 많이 비치시고요. 예. 방송에 많이 나가시고 이미 많이 나가시지만 그래야죠. 영업맨으로서의 역할을 좀 예, 기대하겠습니다. 세일즈맨으로서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원래 직업인 엔지니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 뭐 마무리를 해야 될 네. 상황인데요. 우리 의원님 우리 한선 TV 독자들, 시청자들 이런 분들한테 뭐 마지막 한마디 좀 해주시죠. 아유, 글쎄요, 뭐, 하여튼, 지난 4년 동안 우리 재단을 아껴주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거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제가 책임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새로운 분들이, 좀 더 투쟁력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고, 우리 정권 교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비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수영 대표님이 또 원내 진출하고 또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수적으로는 열세지만 제가 볼 때 화력은 더 강해진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좀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지키고 지금 현 정부의 무능, 오만, 위선, 부패 이거 그냥 종합 세트입니다. 그냥 사례가 너무 많아요. 예. 이거를 좀 국민들한테 좀 알려서 현 정권에 좀 견제를 하실 수 있는 역할을 네. 기대하고 저도 밖에서 최선을 다해서 미력하지만 우리 박 의원님과 또 재단 그리고 미래통합당을 위해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재단에 이번에 저만 당선된 것이 아니고 3명의 국회의원이 그렇죠. 저희 재단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 세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재단이 내놓은 정책, 재단이 만들어놓은 기본 가치들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공장에서 열심히 도와주셔야 저희가 세일즈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같이 힘을 합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